국경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본국의 이익과 관련된 경계선을 이익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조선은 일본의 이익선이다. 하지만 청나라, 러시아보다 일본이 먼저 선도적으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었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조선을 일본의 이익선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며 서구열강의 압박으로부터 일본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물이 몰아치고 불을 토해내는 화산지대의 외딴 섬에서 수천 년 동안 온갖 자연재해의 가혹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사람들. 태풍과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사무라이들의 칼과 군부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분노심과 굴욕감, 그 모든 것을 가식 속에 숨기고 질긴 삶을 끈덕지게 이어왔던 사람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일본인들은 강한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순응하고 복종해 왔었으나 자신들이 강자로 올라서는 경우 약자에 대해서는 마치 그 피의식에 응어리라도 풀려는 듯 폭압적이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을 억눌렀던 강자의 잔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내면에 충분히 학습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일본 본토에 점령군으로 주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일본인들이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은 너무나 온순하게 자신들을 맞이하는 일본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잔인한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에는 마치 순한 양떼처럼 돌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미군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운명론적 가치관을 미군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던 것이었죠. 천황제, 또 군국주의 아래서 그리고 지금의 우경화하려는 보수정권 아래서 예전과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본인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체제가 어떻게 변하든지 금방 또 이를 자신들의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인들의 생존 논리이자 수천 년간 이어져온 그들만의 생존 법칙이었으니까요. (20세기) 일본은 전쟁 국가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국가의 탄생 자체가 전쟁에서 비롯되었고 전쟁을 통해 제국으로 성장했으며 전쟁으로 패망했고 다시 전쟁으로 부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이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애썼던 땅이 바로 한반도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전쟁으로서의 체제를 완성하였고 패망하고 나서는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였기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나왔던 전쟁 소식은 일본에게는 희망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전쟁 발발 소식을 들은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한국전쟁 덕분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살아났고 점령국 미국과 급작스럽게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패망한 지 7년도 채 안 돼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전부 국가에서 이제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는 아시아의 보루로 황골탈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듯 전쟁으로 망하고 전쟁으로 부활한 일본이 전쟁을 생각할 때 그 첫머리로 떠오른 이름은 항상 한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 전쟁의 역사는 한반도 침략의 역사, 한반도 전쟁의 역사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19세기 말 소위 메이지 유신을 통해 나름 성공적으로 근대로 넘어간 일본은 한반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미 메이지 유신 중에도 정원론이 나온 바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죠.
1890년 11월 29일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의 국방상 안전을 위해서는 이익선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소위 이익선 선언이라는 주장을 주변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선언하였습니다. 그 1년 전인 1889년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당시 빈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로렌츠 폰 슈타인과 만나게 됩니다. 로렌츠 폰 슈타인은 7년 전 이토 히로부미가 헌법 주도차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이미 이토 히로부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학자였죠. 그는 당시 이토 히로부미에게 메이지 헌법의 기둥이 되는 권력 분립의 기본 구조 그리고 국가가 행해야 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렌츠 폰 슈타인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군인인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는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 조그만 일본인들은 이렇듯 로렌츠 폰 슈타인으로부터 훗날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이날 야마가타는 슈타인과 만나서 가장 큰 걱정거리부터 묻습니다. 시베리아 철도가 만들어지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야마가타는 러시아의 동향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러시아가 1891년쯤 시베리아 철도 부설을 시작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철도와 국방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야마가타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부설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을 하면 일본의 방위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때 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일본을 공격하려는 러시아군이 3만 명이라고 할 때 그 병력을 수송하려면 객차 900대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베리아 철도는 황량한 토지를 지나는 단선 철도이다. 따라서 아시아로 3만 명의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리고 설사 병력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착한다고 해도 항구는 얼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것보다 시베리아 철도는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했을 때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조선의 대규모 해군을 배치할 수 있다. 즉, 조선의 지배권을 통해 해군 기지를 한반도 동쪽, 블라디보스토크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한 원산 같은 곳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베리아 철도의 착공은 일본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한반도는 일본의 복부를 겨냥하고 있는 비소와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야마가타는 기겁을 합니다. 이때 로렌츠 폰 슈타인은 야마가타에게 찬찬히 주권선과 이익서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주권이 미치는 국토의 범위, 즉 국경이 주권선이고 그 국경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경계선이 이익선이다. 조선은 일본의 이익선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조선을 즉시 점령할 필요는 없다. 섣부른 침공은 주변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어떻게 하든 조선을 중립국으로만 두게 되면 조선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이익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청나라, 러시아보다 일본이 먼저 선도적으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일본은 이들에게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중립을 담보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담보가 성공하면 이들 이해관계국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선을 접수하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슈타인의 말 중 담보라는 말입니다. 담보는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이며 그 권리를 특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힘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강제적 담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강제적 담보는 곧 무력 행사, 다시 말해 전쟁을 통한 기득권의 획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렌츠 폰 슈타인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야마가타는 아마도 먼저 조선을 무조건 점령하라 라고만 머릿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내 팽배해 있던 열강도가 맺었던 불평등 조약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에 이 논리를 편승시켜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국가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특별한 문명,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는 증거를 열강의 눈에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시아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런 시대적 과제와 서구 열강의 압박에 우리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일본은 반드시 밖으로 팽창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열강과 야만적인 정부에 짓밟힌 미개한 아시아인들을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다. 라는 회개한 논리로 명분 같지도 않은 명분을 만들어 일본 대중들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지주와 자본가들로 구성된 갓 태어난 의회와 의원들 역시 야마가타 아리모토와 같은 범벌 세력들이 독점하겠다는 정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먼저 국권을 확립하자라는 명분으로 범벌 정부와 뜻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신들도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아빠진 제국주의 시대의 끝물에 뛰어드는 것일 뿐이었죠. 방어적 제국주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본인들이 정거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어설픈 궤변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마침내 성숙하지 못한 집단에게 나리선 칼이 쥐어진 것입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유럽 시찰을 갔던 다음 해인 1890년 11월 29일 일본에서는 대일본 제국 헌법이 시행돼 제1회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총리 대신이 된 후 제국의회 연설에서 로렌츠 폰슈타인에게 배운 이익선을 역설합니다. 당시에는 이 연설이 한낱 정치적 선언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의미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선언은 이후 60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 확장에 필요한 허울과 그에 따른 침략전쟁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 선언으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지와 만주국 건설, 중일전쟁, 동남아시아 침공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침략전쟁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며 종국에는 처참하게 패망하고 맙니다. 어쨌든 일본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이른바 이익선 선언 이후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죠. 하지만 예로부터 자신들이 한반도의 종주국임을 자청한 나라가 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당시 청나라였습니다.